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경영 환경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마찬가지 경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근데 경영 환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환경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일반 환경과 관련해가지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정보의 홍수 사회에서는 무용지식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기업을 해나가면서 일반 환경이 뭐 정치적인 거, 법률적인 거, 국가를 선택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시스템,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해나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바로 환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석유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목재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게 좋은 나라냐? 기술이 좋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가 많이 나는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입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을 해가지고 다시 되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원자재를 수입해 올 때 수입업자가 있겠지. 그 다음에 가공하는 기술이 있을 거고 다시 팔 때 수출업자가 있겠지.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수입과 수출과 그러니까 무역이죠.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경제가 반응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환율, 다른 것보다도 원달러 환율을 생각을 했을 때 원화가 있어요. 그다음 달러가 있어요. 근데 원달러 환율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원달러, 1달러를 삼에 있어가지고 돈이 조금만 있어도 1,000원만 있어도 살 수 있게 됐어. 그 말은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다는 얘기죠. 평가 절상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할 때 좋겠어? 사올 때 좋겠지. 왜? 우리나라 돈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까. 하지만 다시 되팔 때는 별로 안 좋겠죠. 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외국에서 비싸게 사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관계, 환율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과업 환경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업 환경이라고 하는 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보니까 보자. 과업 환경. 기업 경영 활동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해관계자들과 관련된 환경이다라고 해가지고요. 과업 말 그대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요. 관계자들과의 환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우리가 기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해관계자들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보니까요. 먼저 첫 번째 지역사회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공급업자 혼자서 사업을 해나가는 게 아니니까 뭔가의 공급을 받아가지고 나도 뭔가를 해야 되니까 공급업자가 있을 거고 받아왔잖아. 그럼 내가 뭔가를 또 팔아야 되는 거잖아. 고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 내 돈만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나한테 투자를 한 투자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직원이 있어야 되니까 종업원이 필요하겠지. 하다 보니까 과업 환경이다. 말 그대로 일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환경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역사회, 그 다음에 공급업자, 그 다음에 투자자, 고객, 종업원 등이 있다 라고 하는 거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구집이 뭐 이런 정도가 있다 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챕터로는 이제 기업, 윤리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거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자, 우리가 사회적 경제학과라고 하잖아. 사회적 경제 말 그대로 이 내용 사회적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요즘의 트렌드와 맞춰가지고 과연 사회적 경영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의 윤리적 행동이다. 기업도 윤리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말 그대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요. 뭐 해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 시간에 배우는 거 있잖아. 법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개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야 된다. 기업도 마찬가지 법 잘 지켜야 되고 기업도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뭐예요?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윤리라고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행동에 있어서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윤리라고 합니다. 자, 윤리 경영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에 맞게 윤리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것을 윤리 경영이라고 해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할 때 효율과 이윤만을 쫓지 않고 도덕적인 규범을 지키면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윤리 경영이라고 한다 라고 보시면 될 테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가치라고 하는 거 있잖아. 가치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돼주는 겁니다. 어떤 것에 합당한 행동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 이거를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윤리적이다, 윤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어디 답에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리적이다, 그렇지 않다 판단하는 모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공리주의의 관점이다 라고 하는 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최대 다수의 최대 선함, 많은 사람들한테 선하다고 인정받는 것이 과연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요. 개인주의 관점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정직성에 근거한 행동을 해서 양심과 자유를 보장한다. 개인이 정직하면, 개인이 뭐 잘했으면 그거는 윤리적인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도덕적인 관점에서 개인은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하고 그 개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조직에서는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정당성의 관념, 사회 통념에 근거하여 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이게 윤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판단하는 모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인 윤리적인 행동 한마디로 요약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예요? 가진 자들이, 권력이 됐든 돈이 됐든 가진 자들이 어떻게 된다? 먼저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먼저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될 텐데, 자, 우리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는 굉장히 윤리적인 나라냐, 굉장히 바른 나라냐라고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가 그렇지가 않아요. 전 세계 이제 각 국가별로요, 이게 과연 부패 지수라고 있어요. 그 부패 지수를 갖고 점수를 매깁니다. 청렴도,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기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가지고 나래비를 쭉 세워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어디쯤가 있을까? 어디쯤가 있을까요? 전 세계에 봤을 때 한 52, 60위 정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그 공동위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에서 낮은 수준에 가 있단 말이에요. 어디보다 낮냐? 남미, 아니 뭐 아프리카, 거기에 있는 일부 국가보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부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수치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지 어떤 건지 지난 한 3년 동안에 이게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2020년도 부패 지수는요 33위를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게 됐는데, 뭐 선생님은 정치적인 색깔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암만 해도 이번 정부에 들어서면서 어때, 청렴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수들이 좀 좋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꾸로 생각했을 때는요,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죠. 뭐요? 내로남불이 뭐의 약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마치 이제 그 부패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용의 요지는 뭐냐? 사람도 윤리적이어야 하지만 기업도 경영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 이제 윤리적으로 해야 되는 그거를 요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그랬을 때 윤리 경영과 경영 성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윤리적으로 경영하다 보면은 돈을 못 벌잖아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물질 만능주의와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만연한 상황이에요. 지금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요. 국내 기업 비자금 조성 및 편법 증여 관련 차이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들을 보면은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지금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상속하는 것과 관련해서 정상적인 방법대로 됐느냐, 아니면 불법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했느냐, 내지는 비자금 조성해서 따로 빼돌려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급성장을 했어요. 1950년도인가요?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요. 한국전쟁 직후로 전 세계의 최빈국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북에서 남쪽으로 쭉 밀어 내려왔고요. 그다음 맥어더 장군이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공급선을 끊어버린 다음에 여기 아래 쫙 몰고 올라가서 북한까지 쭉 올라갔다가 거의 끝날 판에 어때요? 중국에서 중공군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38선 휴전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쟁이 어쨌든 끝나게 됐어요. 그런데 한번 봐봐요. 한반도가 있는데 북에서 밀고 내려와가지고 북한 있고 남한 있잖아요. 북에서 밀고 내려와서 남한 쫙 쓸어가지고 저기 낙동강까지 부산까지 갔다가 이번에 어떻게 해요? 중간 맥을 끊은 다음에 아래부터 쭉 올라가가지고 어때요? 북한 끝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북에서 끌고 내려와가지고 가운데까지 왔어요. 어때요? 전쟁이 한반도를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시 내려왔어요.
최소한 2번 이상의 전쟁을 쫙 겪으면서 한반도가 완전 초토화가 됐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건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운영도 안 되고 있고, 맥어더 장군이 정리를 다 한 다음에 배를 타고 한반도를 떠나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 한반도에 다시 꽃이 핀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때요?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50, 지금 한 70년 됐죠.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40년, 5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빈국에서 11대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합니다. 어마무시한 일을 한 거죠. 우리 학생들의 조부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그 시대 때, 지금의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죠.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뤄냈는데,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게 물질 만능주의라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인 이주의가 이제 만연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 그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노력해서 내가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 자녀한테 주고 싶은데, 아니면은 법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걸 내 돈으로 가져가고 싶은데 등등,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법인과 개인의 차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상속도 좀 가르쳐 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여튼 이런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너무 급성장을 하면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마찬가지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근데 부자들은 자기 거를 지키려고 하는 욕심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비자금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은 불법적인 상속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점점 나아지고 있는 듯,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가고 있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기업을 정상적이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운영했을 때 나왔던 사례 중에 하나가 나이키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 나이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 브랜드잖아요. 신발도 나오고 의류도 만들고 하는데, 이 나이키가 뭘 딱 걸려드냐, 이제 예를 들면은 미국이야, 한국이야, 이런 데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잖아. 그럼 뭐가 비싸요? 노동력을 하는 인건비가 비싸단 말이야. 사람들이 물가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안 만들고 어디 가서 만든 거예요? 좀 저렴한 나라 가서 만든, 거기까지 좋단 말이에요. 중국을 가든지, 우리나라도 그래서 많이 가요. 베트남을 가든지 아프리카를 가든지 하면 좋은데, 싸다 보니까 파라과이, 아니면은 저쪽 아프리카 그쪽에 있는 어린애들 있잖아. 어린애들한테 저임금을 주면서 나이키 신발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딱 걸렸어요. 딱 걸려가지고 이제 대서특필되고 문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나이키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 아이들한테 후원도 많이 하고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이제 본인들이 좋은 일들 많이 하니까 많이 희석이 돼서 지금은 좀 나아졌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이키는. 자, 그 반대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리적인 기업이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고요.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이 약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타이레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업의 매출의 17%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그 기업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약인데, 타이레놀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왜요? 이걸 복용한 사람들이 몇 명이 사망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존슨앤존스의 나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때요? 약을 제조하면서 독극물을 거기다 넣어버려가지고 그 제조된 것들이 나가가지고 그걸 먹은 사람이 7명인가 몇 명이 사망을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독극물이 넣어진 것들만 나간 것만 회수를 하면 되잖아. 근데 존슨앤존스가 어떻게 했냐? 우리는 고객과의 신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요, 전량을 다 회수를 합니다. 나가있던 타이레놀을 엄청난 손실을 받겠죠. 전량을 다 회수하고 사과를 하고 다시 제조를 해가지고 뿌리게 되니까 고객들한테 이제 신뢰를 얻게 돼가지고요, 금방 1위 자리였다가 이것 때문에 뚝 떨어졌었는데 1년 만에 다시 1위 자리 탈환하고요, 기업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게 가져갔던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이제 좋은 사례가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그것도 읽었었잖아요. 사명해가지고 우리 핵심같이 우리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존슨앤존스라고 하는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존슨앤존스 타이레놀 리콜 사건으로 1년 만에 시장 점유율 1위를 다시 탈환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2002년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규율의 문화와 기업의 윤리를 결합할 때 우수한 실적과 지속적인 성과를 낳는 마법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가지고 무조건 나빠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착하게 윤리적으로 행동하면 돈을 못 번다는 게 아닙니다. 어때요? 윤리적으로 행동을 하면서도 조직에 대해서 규율적인 문화 딱딱 제어를 잘해서 가면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이윤을 내는 마법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크게 규율 문화가 높고 낮음, 그 다음에 기업가의 윤리가 어때요? 좋고 낮음을 놓고 봤을 때 규율 문화가 이제 강해. 그런데 기업가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야. 윤리가 낮아. 이래버리면은 계층제 조직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규율 문화는 좀 낮아. 하지만 기업가가 윤리적이야. 이래버리면 어때요? 창업 조직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둘 다 뛰어났을 때는 이제 위대한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 경영, 그다음에 경영 성과 뭐 따로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두 개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요즘 요구되고 있는 게 바로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무엇이냐라고 보니까요. CSR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기업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도 점점 발전을 해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9세기에는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가져야 돼. 근데 19세기에는 어떤 책임이었냐? 법을 지키면 그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거래를 하고 경영하는 정도면 그 기업은 착한 기업이야 라고 했던 게 이제 19세기의 얘기였다면 20세기에 들어가지고는요 어떤 개념이 생기냐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돈 버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사회가 막 점점 경제가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기업은 뭐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태어난 거잖아. 그러면은 걔는 지가 할 일은 돈을 잘 벌면은 지가 할 일 다 하는 거야. 그게 착한 거야. 자기가 할 일 하는 게 바로 착한 거다라고 해서 밀턴 프리먼이 기업에 요구되는 책임은 오직 한 가지 기업의 이윤 증가다 라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기업은 하는 데는 돈을 잘 벌면 넌 할 일 다 하는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돈 잘 벌고 돈 잘 벌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잘 버는 애들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재벌 위주의 경제적인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벌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는 대기업들이 생기고요. 대기업들이 이제 독점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하여튼 이 트렌드가 20세기 이제 후반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달라져요? 대기업 중심의 과점 지배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걸로 20세기 후반에 좀 변하더니 급기야 21세기 지금은 뭐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기업은 이윤 외에도 사회의 중심체로 사회 발전에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돈만 벌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 지역사회라든지 아니면 국가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세계를 위해서 공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더 확대된 개념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인데 그렇다면 이해관계자가 과연 누구냐? 우리 아까 살펴봤죠? 예, 과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자들이라고 보면 돼요. 고객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파트너, 종업원, 지역사회, 주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해관계자들이고 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먼저 첫 번째 기업 유지의 책임, 누구에 대한 책임이에요? 주주에 대해서. 내가 기업을 유지하고, 주주라고 하는 거는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업을 유지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배당을 줌으로써 어때요? 주주에 대한 출자 보상 및 적정 이윤을 확보해 줘야 되고요. 종업원 복지에 대한 책임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는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내가 해줘야 되는 기업 운영하면서 해줘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자아도 실현하고 복지도 해줘야 되는 책임이 있고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 조정의 책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한 가지 책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공해에 대한 책임. 이거는 단순히 그 이윤 아니면 지역사회 요걸 떠나가지고요 뭐 나라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를 위하여 공해에 대한 책임은 좀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환경경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뭐 중국발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중국 때문인 거지 우리나라가 뭐 돼지고기를 거먹어서 그런 건지 고등어를 거먹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사람이 만든 공해 때문에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뭐 저기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공기가 너무 맑아요. 근데 뭐 봄철이라든지 황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공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자연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후배들한테, 후손들한테 우리가 빌려온 거야. 잠시 빌려가지고 우리가 쓰고 후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야. 마찬가지 우리 기성세대가 쓰고 여러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걸 잘 쓰고 여러분들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계속 물려줘야 되는 게 후배들한테 빌려온 게 자연환경인데, 이걸 빌려왔는데 망가뜨려가지고 주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조건 다 이제 그 자연환경이 다 좋았고요. 무조건 돈 버는 것만이 위주였을 때는 뭘 하든 간에 환경을 좀 오염시키더라도 파괴하더라도 돈 버는 게 최우선이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환경 경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트렌드 한번 보자고요. 20세기 경제 논리가 경제 성장, 고용 확대, 소득 증대였다면 21세기에서는요. WTO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환경 보전의 문제가 가장 큰 중요한 이슈로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산업 활동 단계별 환경 조치와 관련된 산업들 한번 가볼까요? 이거는 뭐 쭉 아는 것보다 트렌드가 이렇구나라고 하는 느낌 가지면 될 것 같아요.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해 가지고요, 오존층 파괴 물질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바젤 협약을 통해서 유해 폐기물 월경 이동을 규제했고요. 그다음에 국제 열대 목재 협정을 통해서 열대림 산 목재 채취를 규제를 하고요. 그다음 생물 다양성 협약을 통해서 생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을 하고요. 기후 변화 협약을 통해서 화석 연료 온실가스를 규제하고요. 기술 장벽 협정을 통해서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을 규제하고요. PPMS 규제를 통해서 제조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규제하고, 탄소세 에너지세에서 에너지 사용을 억제하고, 자동차 대기 오염을 억제하고요.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환경 친화적 제품 소비를 장려하고요. 유해 물질 제품 소비를 억제하는 등등, 지금 쭉 트렌드를 같이 한번 본 거예요. 어때요? 우리가 나쁜 거, 환경이 나쁜 거는 사용을 자제하고 생산도 자제하고 이것들을 널리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트렌드가 형성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 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를 봐가지고 우리가 기업 이제 사회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과업 환경이다라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일반 환경, 기업을 해나감에 있어가지고요, 법률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환경이 아니라 당장 내가 과업을 함에 있어서 연관이 되어 있는 과업 환경으로는 지역사회, 공급업자, 투자자, 고객, 종업원 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 봤고요. 윤리적으로 기업을 해야 된다, 기업의 윤리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착하게 해야 된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사회적인 책임을 다해야 돼. 사회적인 책임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과업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것도 흐름이 변했다고요. 19세기에는 법만 지키면 되는데 20세기에는 돈을 많이, 이윤을 많이 추구하는 거에서 이제는 어때야 돼? 이윤만 추구할 게 아니라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해야 돼. 21세기에 들어가지고 네가 사회적인 책임을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돼 라고 하는 트렌드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때? 환경까지 생각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는, 환경 경영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기업 경영에 대한 기본을 봤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기업 경영의 관리 과정 활동, 이제 계획학 이런 것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